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비사는요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몽골 비사 1권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일리아스와 몽골 비사 두 책이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배경, 동양과 서양, 또 시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두 책이 모두 서사시다, 영웅 서사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쓰여진 이 두 책이 뭔가 내용상 깔려있는 전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한번 다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테치노와 코아이 마랄, 자, 이들이 제일 먼저 보르칸 칼톤산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조상, 제일 첫 번째 조상입니다. 잿빛 푸른 늑대와 흰 암사슴, 여기도 늑대에 관한 토테미즘이 현재처럼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2대손의 도번 메르겐, 이 메르겐이란 말이요 명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앞에 이름을 짓고요 뒤에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짝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도번 명궁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냥 도번 메르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마 활을 잘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란 고아, 알란 고아라는 것은 뒤에 고아라는 것은 이제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란 미인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알란 고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12대 후손의 도본 메르겐하고 그러니까 도본 명궁하고 알란 미인이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들에게 13대 손에 5명의 자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둘 사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알란 미인만 남습니다. 그런데 알란 미인이 몽골 비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도 없이 새 아들을 낳았다. 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화가 발생하는 순간이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지 이 알란 고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밤마다 노란색 사람이 게르의 천장이나 문 위 틈새로 빛으로 들어와서 내 배를 문지르고 지나갔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고 카타기, 보카토 살지, 보돈차르 자, 이 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반발하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 가면서 자, 싫은 소리를 두 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알란 고아가 5개의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화살을 한 대씩 주고요. 꺾어보라고 합니다. 잘 꺾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대 화살의 묶음을 주고 한꺼번에 꺾어보라 하니까 당연히 꺾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알란 고아가 당부를 합니다. 아들들아, 제발 마음이 갈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유언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들 함부로 말하는가 너희들이 그것으로서 깨달았거니와 그 상징은 하늘의 아들들. 왜들 검은 머리 인간들과 견주 말하는가 너희들은 이들은 모든 자들의 임금이 될 터이고 평범한 인간들은 그저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해서 새 아들을 갖게 되었는지 말을 하는데요. 그 아들들은 하늘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화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우두머리 임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인간이다 라고 알란 고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실제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들 모두가 5명의 자식들 모두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후손들을 많이 남기며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 알란 미인이요. 당부를 했죠. 절대 5명이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잘 서로 협력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알란 미인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한 아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막내 아들인 보돈차르입니다. 그런데 이 보돈차르 뒤에는 바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얼간이 또는 바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몽골 이름을 지을 때 뒤에다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명사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돈차르 바보, 즉 굉장히 바보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자, 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어리석고 약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도저히 얘를
같이 데리고 살았다간 우리의 생존도 위협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이 보돈차르 바보를 버리게 됩니다. 자, 어머니 유언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보돈차르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떠나는데 말 한마리 의지해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말 한마리에 의지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등에는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고 꼬리털은 빠져버린 오록신콜라를 타고, 여기 오록신콜라라는 건 말의 한 종류 같은데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하면서 그가 떠나게 되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이제 익숙한 지도죠. 이 가운데 보면 보르칸 칼톤산, 잿빛 푸른 등대가 와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보르칸 칼톤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버림을 받아서 여기 보면 오논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논강을 따라서 그가 내려가게 됩니다. 형제로도 앉혀주는데 여기 있으면 무엇하냐. 그래서 이 보르칸 칼톤산을 떠나가지고 오논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오논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풀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말총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매 한 마리를 잡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 한 마리와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게 되는데, 활로 짐승을 잡아서 매와 함께 먹고 또 이리가 먹다 남긴 것을 매와 함께 주워 먹으면서 그 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서요, 그 다음에 오리들이 올 시기에 매를 굶겨가지고 날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을 시키는 매들은요,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굶겨야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사냥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매 사냥을 시작한 것이죠. 자,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다가 매 한 마리를 잡아서 잘 훈련시켜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보돈차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돈차르가 절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떨어져 살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보돈차르가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무리들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돈차르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낮에는 말젓술을 걸러 마시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 보돈차르는 자기의 풀막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친절하게 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보돈차르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형 카타기가 동생 보돈차르를 찾아옵니다. 자기 동생을 버렸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유언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화살 5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뭉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자기 동생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형 카타기가 자기 동생을 찾으러 오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돈차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어떤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가? 내가 찾고 있는데 당신들이 혹시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안다고. 낮이면 우리에게 와서 말젓술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밤이면 어디로 온가? 자기 숙소로 가서 잠을 자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매사냥을 잘하더라. 우리가 매를 좀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더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기다려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이 형 카타기가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보고 돌아가자. 너를 버리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자, 형 카타기가 앞서갑니다. 보돈차르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보돈차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형, 몸에는 머리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는 것이 좋아. 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몽골 비사를 읽을 때는 문학적인 서사시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몸에는 머리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는 것이 좋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몸에는 머리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에 옷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자, 지금 보돈차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형이 앞에 가는데 뒤에서 보돈차르가 형 몸에는 머리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는 것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너는 아까부터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보돈차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퉁겔릭 개울에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니 작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착한 사람이니 우두머리니 아래 것이니 하는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만만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 보돈차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니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니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두머리니 아래 것들이니 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보돈차르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약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해줬고 호의를 베푼 그 사람들을 이 보돈차르가 잘 관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약탈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비사는 전혀 이 보돈차르나 또 그 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느껴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요, 그래? 그렇다면 집에 가서 형제들과 의논해서 그 사람들을 약탈하자. 또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요 형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요 보돈차르가 앞장을 서서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 무리들에 대해서 침략을 하는 겁니다. 약탈에 나서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자, 몽골 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대에, 식량에, 속민에, 하인에, 살림에, 집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박 났다 이 말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종족인 줄 알았더니 막상 그들을 쳐보니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 형제가 이 보돈차르 덕분에 대박이 난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이 몽골 비사를 읽는 몽골인들을 그 당대 몽골 사람들은요 보돈차르는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보돈차르 덕분에 5 형제가 모두 벼락부자가 됐다. 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돈차르 바보가요 그때 약탈할 때 임신한 여인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그때 임신한 여인에게서 자식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후손 중에 나중에 칭기스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라이벌인 자모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몽골 비사를 읽을 때 충격적인 조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몽골 비사는 전혀 변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보돈차르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탈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징기스칸의 어머니도 약탈해서 뺏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돈차르는요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칭기스칸의 삶을 일정 부분 암시하는 듯한, 그래서 칭기스칸과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돈차르도 위대한 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칭기스칸 자신도 자신의 아내를 또 납치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뺏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 비사는 약탈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돈차르 그는 사실은 바보가 아니었어. 약탈자였어. 그래야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는 비록 약해 보였지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몽골 비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중국 드라마의 칭기스칸의 드라마가 우리 한국 KBS에서도 언젠가 상영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 사람들, 즉 농경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미화시킵니다. 살짝 미화시켜서 약탈에 관해서는 미화시켜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한 것이다 라고 미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약탈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 몽골 비사를 읽어 나가는데 첫 번째부터 딱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잠깐 서양의 고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서양의 가장 첫 번째 고전. 그럼 당연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죠. 서양의 최고의 오래된 역사서,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역사죠. 서양 문명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관을 형성을 하는 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런 책에 깔려있는 경제의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족을 바라볼 때 이 약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런데요. 서양의 역사책 또는 서양의 최고 오래된 고전의 바탕에 깔려있는 역사의 원리, 경제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약탈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대 세계는요. 특별히 서양의 고대 세계는요. 약탈 경제의 세계입니다. 자, 그리스만 해도요, 산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서 해적 노릇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해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해적 노릇을 하면서 약탈하는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해적 노릇을 하는 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약탈하는 것은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트로이 전쟁이 왜 발생했습니까? 거기 보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레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납치해간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여인들을 막 납치해갑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라는 커다란 전쟁이 왜 발생했냐면 여인을 납치해간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일리아드를 딱 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서양의 최초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죠. 그런데 그 책을 딱 펴면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화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에게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가 왜 화가 나 있나요? 지금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아킬레우스가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 막는 장면입니다. 왜 화가 났느냐? 바로 전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리품인데 어떤 전리품이냐면 그가 그리스군을 위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졌습니다.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아킬레우스가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약탈해온 것 가지고 그거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몹시 화났습니다. 약탈한 것, 뺏은 것 중에 내가 기여한 것만큼 내가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가멤논이 그 여인을 뺏어갑니다. 그것 때문에요. 아킬레우스가 너무너무 분노하는 장면으로 일리아스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상상도입니다.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장면인데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재정정책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리품 분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한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화폐를 만든 후에 그걸로 전비를 충당하거나 공공정책 재원을 마련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잡아다가요 그 광산에서 일을 시킨 후에 캐낸 금이나 은으로 재정 충당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노예들이 다 있었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는지 압니까? 세금은 피정복민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요, 로마를 가보죠. 자, 이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이 로마의 콜로세움은 여러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술사 이야기에서 콜로세움 편에 보면 이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유대를 정복하고 유태인을 정복하고 유태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즉 전리품으로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만 명을 아마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거기에 그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유태를 정복을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역시 기본적으로 세금은 누가 내는 거냐? 피정복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그 사람은요 정복지에 가가지고 약탈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약탈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을요 로마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평민들, 로마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약탈사회, 약탈경제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몽골족 또는 북방의 유목민들의 약탈을 보면서, 약탈을 바라보면서 야만인들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런 관점을 동일하게 서양 역사에 적용시키면요, 서양 역사의 고대 사회는 아예 약탈 사회였습니다. 약탈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제 한국 고대사를 강의한다면 이제 고구려의 역사에서부터 하게 될 터인데요.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관점으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 전쟁의 나라. 이 책 핵심이 뭐냐면 고구려는 약탈이 생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동력 있는 수렵 국가였다. 이 책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농경제국과 맞서면서 선비족, 말갈족, 거란족, 돌골 같은 그런 유목민들을 자신의 위성 세력으로 포섭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교활함을 갖춘 수련민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약탈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고대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약탈사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기스칸의 조상들은 본격적인 아직까지 초원의 유목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와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유목민이 아니었고요. 산지에 사는 보르칸 칼톤산을 기반 삼아 사는 수련민에 가까웠습니다. 목축도 하지만 주로 사냥과 채집, 거기다가 약탈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약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넓혀서 초원으로 진출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탈이라는 것을 굳이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은요,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전제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농경 문명, 정주 문명에서는 약탈이 없었나요? 여러분, 일단 귀족이 된다는 것은요, 그 귀족이 된다는 건, 특권층이 된다는 것은 약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한 약탈을 다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죠. 자, 그리고요, 계급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약탈 위에 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전쟁은 약탈이죠. 여러분, 이 약탈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때 생긴 용어가 뭐냐면 수급이란 말이죠. 수급.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하고 적의 목을 베어오면, 수급을 베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신분의 상승까지도 가능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다녀오면 수급을 많이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신분도 상승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약탈을 효율적으로 적용시켰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인 것입니다. 대부분 고대 국가들은 귀족들이 특권을 누리고 세금은 일반 평민들이 내는 구조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약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몽골 비사로 돌아가가지고요. 자, 보돈차르가 약탈하는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몸에는 머리가 있고 옷에는 옷깃이 있는 것이 좋아.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누구를 암시하고 이 글을 썼을까요? 바로 칭기스칸을 암시하고 이 글을 쓴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돈차르가 약탈한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큰 사람이니 작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착한 사람이니 우둔머리니 아랫 것이 하는 게 없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만만한 사람들이지. 자, 그러니까 칭기스칸은 결국 뭘 암시하는 겁니까? 칭기스칸에 대해서는 바로 칭기스칸은 이러한 만만한 종족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종족을 약탈당한 종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몽골 유목사회를 잘 정돈하고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약탈 구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칭기스칸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르지긴 바보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칭기스칸도 역시 바보처럼 쫓겨다녀야 했지만 그는 약탈 사회 속에서 제도와 법을 잘 정비하고 위계 질서를 잘 만들고 결국 약탈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몽골 비사는 칭기스칸의 조상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몽골 비사 제1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